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29주년을 맞은 이 아침,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던 그 순간 갑작스레 터진 총성. 무대 위의 연설은 멈췄고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단 한 명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당시 23세,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1동포 청년 문세광. 그는 조국을 위한 혁명을 외치며 권총을 들었고 그 총탄은 국모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광기에 의한 암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그림자 속에 벌어진 계획된 비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문세광 사건의 전말을,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세광은 195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교포 2세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서 자랐으며 비교적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청년기에 들어서며 사상적으로 급진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그가 조총련에 발을 들이게 된 시점은 197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문세광은 남한의 독재를 끝내고 민중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다소 과격한 신념을 품고 있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무기를 조달하고 암살을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광복절 경축식은 오전 10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대 연단 위에서 연설을 낭독하고 있었고 유경수 여사는 청중석 정면 귀빈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세광은 VIP 신분을 가장해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밀반입한 389경 리볼버 권총에 5발의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행사장 뒷자리에 앉아 10여 분간 머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향해 접근하던 도중 오발 사고로 스스로의 허벅지를 쏘게 되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권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그의 첫 발은 방향이 빗나갔고 두 번째 총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던 방탄유리대에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발되었고 네 번째 총탄이 유경수 여사의 머리에 명중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탄환은 단상 앞 태극기를 맞췄고 그는 곧 행사장 내 공무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당시 상황은 생방송 라디오와 TV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최대의 의문은 문세광의 진짜 표적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세광은 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총탄이 유교사에게 명중한 점, 오발로 인한 부상, 동선의 불확실성 등은 실패한 저격이 아닌 무계획적 충동의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8.15 사례연구 결과보고에 따르면 문세광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유교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일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문세광이 사용한 권총은 5발 장전이 가능한 리볼버였고 현장에서는 4발이 발사된 흔적이 있었으며 나머지 한 발은 약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감식계장 이건우 경감은 네 번째 총탄은 천장을 맞았고 유교사에게는 맞지 않았다고 훗날 증언합니다. 이처럼 피격 탄환의 궤적에 대한 논란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 지속되며 진범 논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암살 기도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인 8월 17일 경찰은 문세광은 북괴의 사주를 받은 조총련 소속 요원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형식적인 감식도 끝나기 전 이건우 경감이 현장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문세광은 중앙정보부로 이관되어 조사를 받았고 8월 24일 서울지검의 방공법, 국가보안법 등 13개 제목으로 송치되었으며 9월 12일에는
내란 목적살인 등 6개 혐의로 기소됩니다. 1심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지만 11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12월 17일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됩니다. 형 확정 3일 뒤인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그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로써 사건 발생 127일 만에 한 청년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문세광은 사형 직전 일본어로 약 10분가량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나는 조청년에 속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어머니께 불효했고 어린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될 수 있으면 아내가 유교사 묘소를 참배하도록 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사상적 신념에서 비롯된 암살 기도였다기보다는 외부의 이념에 휘둘린 불안정한 청년의 비극으로 볼 여지를 남깁니다. 문세광 사건은 곧바로 한일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합니다. 한국은 문세광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총기 반입을 허술하게 관리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노신영 외무부 차관은 일본 대사에게 직접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는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교 단절도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입니다. 당시 한국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일본에 외교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문세광 사건을 통해 이 전세를 뒤집고자 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자민당 시이나 에츠사부로 부총재에게 조총련 간부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하여 양국은 절충점을 찾게 되고 일본은 조총련에 대한 단속을 약속하며 위기를 넘깁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는 바로 문세광이 진짜로 유경수를 죽였는가라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건우 경감은 훗날 문세광의 총알이 유교사에게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사건 현장 탄두 중 유일하게 유교사의 머리에 박힌 탄두만 국과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건 직후 일본 측은 문세광은 남한혁명을 꿈꾼 단독 행동주의자라며 한국의 조청년 북한 연계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문세광은 김호룡 등 조총련 간부에게 보섭되어 자금과 지령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일 양국의 수사 결과는 평행선을 달렸고 일본은 끝내 문세광의 공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문세광의 총탄은 단지 한 여성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총성은 한국 사회의 심장에 충격을 안겼고 한일 외교에 균열을 낳았으며 또한 북한과 제일조선인 단체에 대한 국내 인식을 극단적으로 경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을 지키던 기자들은 말합니다. 연설을 이어가던 대통령 뒤로 유교사의 고무신 한 짝과 흰 손가방이 남아있었다고. 그녀를 단상에서 부축한 이는 독립운동가 탁금선 여사였습니다. 그가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울음을 삼켰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광복절을 애도합니다. 문세광 사건은 단지 한날의 비극이 아니라 냉전기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념과 외교, 개인과 국가, 진실과 조작의 모든 것이 교차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정말로 혼자였는가? 그 총알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그리고 광복절 아침, 그날의 총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시간은 흐르고 증인들은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늘 역사의 기록 너머에 살아있습니다.